조선 순조 임금 시절 평양에는 한 기생이 있었습니다. 감사나리의 수청 요구도 수수께끼 3개로 가뿐히 막아내고 뭐라 그 수수께끼를 내놔라고. 이미 다 풀었어. 수가 수청을 바라신다지요? 감히 좋다 어디 한번 내보아라. 이게 무슨 한양 도련님의 외상값도 웃음 한 번으로 받아내고 정말이요? 바로 이 미소로요. 거드름 피우는 양반들을 혀끝 하나로 무릎 꿇렸던 여자. 제 이름은 홍련입니다. 천하제일 기생이죠. 과연 그 명성이 사실이었군. 이름은 홍련, 천하제일 기생. 오늘 그 통쾌하고 황당한 소동의 기록을 들려드립니다. 조선 순조 임금 치세 무렵 평양 가명 아래 대동강물이 굽이치는 곳에 연화관이라는 기방이 있었다. 연화관은 평양 제1의 기방으로 그 명성이 한양까지 퍼져 팔도의 선비와 부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발걸음을 끊지 못하였다. 연화관에서 가장 이름 높은 기생은 홍련이었다. 홍련의 본명은 박복순이었으나 그 얼굴이 연꽃 같다 하여 기명을 홍련이라 하였다. 얼굴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홍련이 진짜로 이름을 떨친 것은 그 꾀와 말재주 때문이었다. 홍련은 어릴 때부터 총명하기가 이를 데 없어 글을 가르치면 한 번에 외웠고 노래를 가르치면 다음 날 스승보다 더 잘 불렀다. 검은고 소리는 강물처럼 유려하고 춤사위는 갈대처럼 흔들렸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홍련을 홍련이게 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 들지 않는 당당함과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기막힌 재치였다. 홍련이 한 번 웃으면 대동강이 잠시 흐름을 멈추고 홍련이 한 번 화내면 평양 성벽이 흔들린다. 이것이 당시 평양 사람들이 홍련을 두고 하던 말이었다. 물론 그것이 사실은 아니었지만 홍련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능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 연화관 주인 마담 최 씨는 홍련 덕분에 배가 불렀다. 최 씨는 원래 평안도 시골 출신으로 남편 없이 혼자 기방을 꾸려온 억척스런 여인이었다. 최 씨는 홍련을 보물처럼 아꼈고 홍련도 그 마음을 알아 최 씨 마담에게는 언제나 순하고 착하게 굴었다. 아씨, 오늘도 손님이 가득합니다. 저 구석에 앉은 양반이 한양 이판서댁 도련님이라고 하던데요. 홍련의 몸종 갈봉이 쪼르르 달려와 속삭였다. 갈봉은 홍련보다 2살 어린 계집아이로 홍련 곁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홍련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며 대답하였다. 이판서댁 도련님? 이판서라면 작년에 우리 마담한테 외상 쌓아놓고 도망간 그 집 아닌가? 맞아요, 그 집이에요. 어쩌죠? 어쩌긴. 내가 가서 받아내야지. 홍련은 태연하게 일어나 치마를 고쳐 입고 연회장으로 나갔다. 연회장에는 벌써 기생들이 여럿 나와 있었고 손님들이 흥청망청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홍련이 들어서자 좌중이 일순 조용해졌다가 이내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었다. 오, 저게 홍련이로군. 천하명기 홍련. 어이쿠, 저 자태를 보게나. 홍련은 아무 표정 없이 천천히 걸어 들어가 구석에 앉은 젊은 사내 앞에 좌정하였다. 이판서댁 도련님 이선달은 나이 25의 하관이 뾰족하고 눈이 가는 청년이었다. 비단 도포에 갓을 삐딱하게 쓴 모양새가 한양 한량의 냄새를 풀풀 풍겼다. 도련님 반갑습니다. 홍련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를 하였다. 이선달은 술이 반쯤 오른 눈으로 홍련을 훑어보더니 허허 웃었다. 오, 홍련이. 평양 오면 홍련을 만나야 한다더니 과연 소문이 헛되지 않구나. 소문이요? 무슨 소문입니까? 천하제일 미인이란 소문 말이지. 홍련은 빙그레 웃으며 술잔을 집어 이선달에게 내밀었다. 도련님께서 미인을 좋아하신다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저도 한 가지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좋아한다는 게냐? 저는 빛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선달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가 이내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빚이라니 갑자기 무슨 말씀을? 작년에 도련님 선친께서 저희 연화관에서 쓰신 돈이 30냥입니다.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허허, 그것이? 아버님이 쓰신 돈이지 내 빚이 아니지 않느냐? 홍련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으며 말하였다. 도련님, 제가 보기엔 이판서 대감이시나 도련님이시나 입고 다니는 비단 도포는 같은 비단입니다. 같은 집 비단이니 같은 집 빚 아니겠습니까? 주변에서 킥킥 웃음이 새어나왔다. 이선달은 붉어진 얼굴로 헛기침을 하였다. 그건 억지 아니냐? 자식이 어찌 부모 빚을 갚는다는 말인가? 도련님은 참 신기한 말씀을 하십니다. 홍련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하였다. 도련님 선친께서 물려주신 그 비단 도포, 집, 논밭은 다 받으시면서 빚만 못 받으셨단 말씀입니까?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좌중에서 폭소가 터졌다. 이선달은 말문이 막혀 입을 뻐끔거리다가 결국 쌀쌀맞은 표정으로 말하였다. 알겠다, 알겠어. 내일 보내마. 내일은 좀 어렵겠습니다. 왜? 도련님께서 오늘 또 새로 외상을 쌓으실 것 같아서요. 지금 당장 주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선달은 기가 막히다는 듯 하늘을 보았다가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 이런 기생은 처음 보는군. 알겠다, 갚겠네. 이선달은 품속에서 돈주머니를 꺼내 홍련에게 내밀었다. 홍련은 공손히 받아서 갈봉에게 건네주고는 다시 싱긋 웃으며 술잔을 들었다. 자, 이제 돈 얘기는 끝났으니 즐겁게 노십시다, 도련님. 그날 이후 이선달은 평양에 머무는 내내 홍련한테서 떠나지 않았다. 어지간한 남자는 홍련의 재치에 화를 내거나 자존심이 상해 떠나버리기 마련이었으나 이선달은 오히려 그 재치에 반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평양 감사가 갑자기 바뀌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새 감사는 경상도 출신으로 이름은 조병두라 하였다. 나이 50이 넘었는데도 허우대가 멀쩡하고 눈썹이 굵어 멀리서 보면 위엄이 있어 보였다.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그 위엄이 사실은 거만함이었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다. 조병두 감사는 부임하자마자 연화관을 불렀다. 기생들을 불러 잔치를 벌이는 것은 당시 관례였으므로 마담 최 씨는 불이 나게 기생들을 단장시켰다. 홍련아, 오늘 잘해야 한다. 새 감사 날이시다. 마담,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잔치가 벌어진 가명대청에는 홍련을 비롯한 기생 12명이 늘어앉았고 조병두 감사는 상석에 떡하니 앉아 있었다. 조감사는 홍련을 보자마자 눈이 환해졌다. 저 기생이 홍련이로군. 소문에 듣던 것보다 더하구나. 조감사는 홍련을 자기 옆에 앉히고 술을 권하며 말하였다. 내가 이 평양에 오니 사람들이 홍련 하더구나. 뭐가 그리 대단하다는지 한번 보자꾸나. 홍련은 단정하게 앉아 대답하였다. 나리, 저는 특별할 것이 없는 기생입니다. 소문이 과하면 실망하시기 마련이니 기대는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감사는 껄껄 웃었다. 허허, 겸손한 척이로군. 기생이 겸손하다는 건 거짓말 잘한다는 뜻인데, 날이 기생이 겸손하면 거짓말이고 기생이 자랑하면 교만이고 기생은 어찌해도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허허, 말재주는 있구나. 말재주라면 나리가 저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방금 두 마디 만에 기생을 거짓말쟁이로 만드셨으니까요. 주위 관리들이 입을 막고 웃음을 참았다. 조감사는 흠칫하더니 표정을 고쳤다. 이 기생이 보통이 아니로군. 그런데 홍련, 너 노래 좀 해보거라. 무슨 노래를 부를까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한양에서 유행하는 정가를 부를 줄 아느냐? 알지요. 그럼 한번 해봐. 홍련은 자세를 고쳐 앉고 목을 가다듬더니 구성진 정가 한 소절을 읊기 시작하였다. 목소리가 맑고 깊어 대청하니 조용해졌다. 조감사도 눈을 지그시 감고 들었다. 노래가 끝나자 조감사가 눈을 뜨며 말하였다. 꽤 잘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알기론 정가는 박자가 좀 느려야 하는데 아까 거기서 빨리 갔지? 홍련이 고개를 갸웃하였다. 날이 어느 부분에서 빨리 갔습니까? 글쎄, 초반부였나? 아무튼 좀 빨랐어. 홍련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하였다. 날이 제가 평양에서 정가를 배울 때 10명의 스승한테서 배웠는데 다들 이 박자가 맞다고 하였습니다. 혹시 날이 정가를 많이 아십니까? 물론이지. 나는 한양에서 정가를 즐겨 들었어. 들으신 거지요? 그렇지. 들으신 것과 부르는 것은 다릅니다. 날이. 들을 때와 박자가 달라도 듣는 사람은 자기 기억 속의 박자로 듣습니다. 나리께서 기억하시는 박자가 제 박자와 달랐던 것이지 제가 틀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조감사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내 커다란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 이 기생이 나를 가르치려 드는구나. 좋아, 좋아. 오늘 내 말이 가장 재미있었다. 그날 이후 조감사는 연하간을 자주 찾았다. 그러나 그것이 두고두고 소동의 씨앗이 될 줄은 홍련도 몰랐다. 봄이 왔다. 대동강변에 버들이 흔들리고 연하간 뜰에 살구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그 봄날에 조감사는 홍련을 따로 불러 조용히 말하였다. 홍련, 내가 솔직하게 말하겠다. 나는 내가 마음에 든다. 수청을 들면 어떻겠느냐? 수청이란 기생이 관리의 곁에서 시중을 드는 것을 말하였다. 이름은 시중이었으나 사실상 측실이 되는 것이었다. 홍련은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고 대답하였다. 날이,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말해봐. 저는 수청을 들기 싫습니다. 조감사의 눈썹이 올라갔다. 뭐, 싫다고? 기생이 감사에게 수청을 거절하는 법이 어디 있어? 날이 기생이 싫다는데 강요하시면 날이 체면이 더 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마지못해 하는 수청이 날이께 무슨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조감사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가 물었다. 그럼 어찌하자는 말이냐? 홍련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하였다. 날이 내기를 하나 하시지요. 내기? 예. 제가 날이께 수수께끼를 3가지 내겠습니다. 3가지를 다 맞히시면 제가 수청을 들겠습니다. 한 가지라도 틀리시면 수청 얘기는 영영 없었던 것으로 해주십시오. 조감사는 흥미롭다는 눈으로 홍련을 보았다. 수수께끼라. 허허. 나는 나이 쉰의 사서삼경을 통달한 사람이야. 기생 수수께끼 따위야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지. 그럼 해보시겠습니까? 좋아. 내기하자. 홍련이 단정히 앉으며 첫 번째 수수께끼를 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조감사는 코웃음을 쳤다. 쉽군. 쇠가 가장 무겁지. 아닙니다. 그럼 돌? 아닙니다. 물? 날이 물은 쇠보다 가볍습니다. 조감사는 이 말을 극적이며 한참 생각하다 말하였다. 모르겠구나. 정답이 뭐냐? 홍련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였다. 눈꺼풀입니다. 아무리 무거운 것도 눈을 뜨면 볼 수 있지만 눈꺼풀이 무거워지면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까요. 잠이 오면 이 세상 어떤 힘으로도 눈꺼풀을 들 수 없지 않습니까? 조감사가 하하 웃었다. 야, 그게 무슨 수수께끼냐? 억지 아닌가? 날이 규칙이 있습니다. 틀리셨으면 그냥 틀린 것입니다. 알겠다, 알겠어. 두 번째를 해봐.
홍련이 두 번째 수수께끼를 냈다. 두 번째입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수록 줄어드는 것. 초? 아닙니다. 그런 바? 아닙니다. 길은 갈수록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조감사는 한참을 고민하다 포기하였다. 모르겠다. 뭐냐? 길을 가는 사람의 발바닥입니다. 조감사가 기가 막히다는 듯 웃었다. 발바닥이 왜 줄어드냐? 많이 걸으면 발이 닳습니다, 날이. 하루 100리를 걷는 사람의 발바닥이 앉아만 있는 사람의 발바닥보다 얇다는 것은 의원들도 아는 사실입니다. 허허, 억지도 유분수지. 날이, 이제 마지막 수수께끼입니다. 이것만 맞히시면 됩니다. 조감사는 표정을 가다듬고 집중하였다. 세 번째입니다. 있을 때는 모르다가 없어지면 그리워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꽤 어려운 수수께끼였다. 조감사는 한참 생각하였다. 건강? 맞는 말이긴 한데 제가 생각한 정답은 아닙니다. 돈은 있어도 항상 그립지요. 그럼 부모? 홍련이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부모는 정말 훌륭한 답입니다. 하지만 제 정답은 다른 것입니다. 도대체 뭐냐? 이입니다. 예. 이가 있을 때는 이가 있는지도 모르고 밥을 먹고 고기를 씹습니다. 그런데 이가 빠지면 그제서야 이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됩니다. 나리도 이가 다 있으실 때는 이 생각을 안 하시지 않습니까? 조감사는 자기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이를 만지작거리다가 폭소를 터뜨렸다. 허허허. 야, 이 기생이. 알겠다. 내가 세 가지 다 틀렸으니 수청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하지. 홍련이 공손히 머리를 숙였다. 나리, 고맙습니다. 근데 홍련아. 예. 그 수수께끼들. 원래 정해진 답이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지어낸 건가? 홍련이 방긋 웃으며 대답하였다. 나리, 수수께끼란 원래 내는 사람 마음대로입니다. 조감사는 한참 웃다가 다시는 홍련에게 수청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해 여름 연화간에 새 손님이 왔다. 평안도 부호로 이름난 백만석이라는 자였다. 이름처럼 백만석을 가진 것은 아니었으나 평안도에서는 손꼽히는 부자였다. 나이는 60이 넘었고 머리는 새하얗게 샜으며 배가 너무 불러 조끼 단추가 한 개 끊어져 있었다. 백만석은 연화간에 들어서자마자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집에서 제일 잘난 기생을 불러라. 돈은 얼마든지 낸다. 최씨 마담이 나와 홍련을 소개하였다. 백만석은 홍련을 보더니 콧방귀를 뀌었다. 소문에 홍련이 평양 제일이라 하더니 별로 대단한 것도 없구먼. 내가 한양에서 본 기생들은 다 저보다 예쁘던데. 옆에 있던 갈봉이 발끈하려 하였으나 홍련이 눈짓으로 말렸다. 홍련은 조용히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말하였다. 영감, 좋은 눈을 가지셨군요. 눈이 높으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평생 좋은 것만 보셔서 보시는 기준도 높으신가 봅니다. 백만석은 잠시 어리둥절하더니 칭찬을 받은 것이라 생각하고 기분이 풀렸다. 그렇지. 내가 재산도 있고 눈도 높지. 홍련이 조용히 물었다. 영감, 한양에서 본 기생들이 제일 예뻤다고 하셨는데 이름이 뭡니까? 글쎄,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구먼. 얼굴은 기억하십니까? 그것도 가물가물하군. 그럼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는 아십니까? 홍련이 잔잔히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다. 영감, 이름도 얼굴도 노래도 기억이 안 나시는데 그 기생들이 예뻤다는 건 어떻게 아십니까? 백만석이 말문이 막혔다. 주위에서 킬킬킬 웃음이 새어나왔다. 백만석의 얼굴이 빨개졌다. 이 기생이 감히 어른한테.
내가 돈이 얼마인 줄 알아? 홍련은 태연하게 말하였다. 영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말씀을 드렸다면 용서하십시오. 다만 영감께서 먼저 저를 보자마자 별로 대단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뭘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냥 보시자마자 그렇게 느끼신 것입니까? 백만석은 이번엔 제대로 말문이 막혔다. 홍련이 계속하였다. 제가 뭘 잘못해서 그런 말씀을 들었다면 제가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을 처음 보자마자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예의가 어찌 됩니까? 연회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백만석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빈 술잔을 만지작거렸다. 홍련이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영감, 그러지 마시고 술이나 한 잔 드십시오. 제가 오늘 영감의 기분을 맞춰드리겠습니다. 어떤 노래를 좋아하십니까? 백만석은 잠시 뻘쭘하게 앉아있다가 결국 헛웃음을 쳤다. 허허, 알겠네. 내가 좀 망측했군. 노래나 한번 해보게. 그날 홍련은 온 정성을 다해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백만석은 연회가 끝날 때 처음 생각보다 2배나 많은 돈을 놓고 갔다. 나중에 갈봉이 홍련에게 물었다. 아씨, 그 영감이 처음에 그리 무례하게 굴었는데 왜 마지막엔 잘해주셨어요? 저라면 끝까지 냉대했을 텐데. 홍련이 웃으며 대답하였다. 갈봉아, 그 영감이 처음에 무례했던 건 버릇이 없어서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야. 내가 버릇만 고쳐줬으면 그걸로 됐지.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들면 이 세상 살기 더 힘들어. 갈봉은 그 말을 오래 마음에 새겼다. 가을이 깊어 대동강에 단풍이 비치던 날 홍련은 연화관 뒷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 콧노래를 부르는 소리였다. 그것도 꽤 구성지게. 홍련이 문을 열고 나가보니 남루한 차림의 중년 사내가 담벼락에 기대어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거지 차림이었으나 눈빛이 맑고 얼굴에 여유가 있었다. 여보시오. 누구십니까? 사내가 홍련을 보더니 씩 웃으며 말하였다. 아, 기생이구먼. 나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요. 홍련이 사내의 차림새를 보고 물었다. 배가 고프십니까? 고프지. 그럼 들어오세요. 밥 드리겠습니다. 사내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기생이 거지한테 밥을 줘? 제가 기생이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이 있으니 드리는 것입니다. 사내는 잠시 홍련을 바라보더니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따라 들어왔다. 홍련은 부엌에서 밥과 반찬을 차려 사내 앞에 놓았다. 사내는 허겁지겁 먹다가 중간에 멈추고 물었다. 기생이 하루에 얼마나 법니까? 뜬금없는 질문이었으나 홍련은 태연히 대답하였다. 그때그때 다릅니다. 많을 때는 쌀 10말 값도 벌고 적을 때는 한 푼도 못 법니다. 쌀 10말. 나는 한 달 내내 구걸해도 쌀 한 말 건지기가 힘든데 어쩌다 그리 되셨습니까? 사내가 밥을 한 숟가락 더 뜨며 말하였다. 원래는 선비였소. 과거 시험을 3번 보고 다 떨어졌지. 그 다음엔 장사를 해봤는데 망했고 농사를 지어봤는데 흉년이 들었소. 이제는 그냥 돌아다니는 게 직업이요. 직업이요? 그렇소. 돌아다니는 게 직업이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겠소? 홍련이 웃음을 참으며 물었다. 선비셨으면 글을 아시겠네요. 알지요. 그럼 저한테 시 한 편만 지어주시겠습니까? 밥값으로. 사내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가을강에 달이 뜨니 물은 차갑고 기생손에 술이 있으니 세상은 따뜻하다. 거지배가 부르니 오늘 밤은 부자고 내일은 또 거지이니 어제 일은 꿈이구나. 홍련이 박수를 쳤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선생 한 가지 여쭤볼게요. 뭐요? 선생은 과거도 떨어지고 장사도 망하고 농사도 망했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사내가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대답하였다. 나쁘지 않소. 왜요? 지금 밥을 먹었으니까. 지금 노래를 했으니까. 지금 당신이 내시가 훌륭하다고 했으니까. 홍련이 무릎을 탁 쳤다. 그러시군요. 그 말씀이 오늘 제가 들은 말 중에 가장 지혜롭습니다. 사내가 일어나며 말하였다. 기생이 지혜를 알아보는군. 평양에 재미있는 사람이 있었네. 사내는 그렇게 뒷문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내는 한때 정조 임금 치세에 암행어사를 지낸 인물로 세상이 싫어져 스스로 유랑하는 삶을 택한 자였다고 하였다. 홍련은 그 얘기를 듣고 혼자 웃었다. 어쩐지 밥 먹으면서도 당당하더라. 이듬해 봄 한양에서 내려온 사원부 관리 하나가 연하간을 찾아왔다. 이름은 박정길이라 하였는데 자신이 사원부 감찰이라는 것을 입만 열면 말하는 자였다. 박감찰은 연하간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더니 대뜸 홍련을 향해 말하였다. 이 기생은 내가 들은 것과 다르구먼. 기생이 기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 어차피 기생이지. 홍련은 술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말하였다. 나리, 저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뭐냐? 나리는 지금 무슨 관직에 계십니까? 사원부 감찰이다. 사원부 감찰이면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는 관직이지요? 그렇다.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는 분께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어차피 기생이지라고 하셨는데 나리가 보시기에 그것이 올바른 기강입니까? 박감찰의 얼굴이 굳었다. 뭐? 홍련이 차분히 이었다. 나리, 저는 기생입니다. 기생이 천하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기강이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함부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도 예를 지켜야 기강이 서는 것 아닙니까? 연 회장이 조용해졌다. 박감찰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더니 결국 헛기침을 하며 말하였다. 그렇구나. 내가 좀 망언을 했구먼. 홍련이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나리, 저도 말씀이 지나쳤다면 용서하십시오. 자, 술이나 한 잔 드시지요. 박감찰은 그날 이후 홍련한테 깍듯이 예를 갖추었다. 그리고 한양으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평양에 가면 홍련이라는 기생을 만나봐야 한다. 그 기생한테서 배운 것이 나의 스무의 공부보다 더 값졌다. 세월이 흘러 홍련은 나이가 들었다. 기생은 젊음이 재산이라 홍련도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35이 되던 해 홍련은 연하간을 나와 작은 집을 얻었다. 최씨 마담은 홍련을 붙잡고 울었다. 홍련아, 그냥 여기 있거라. 너는 늙어도 홍련이야. 홍련이 마담의 손을 꼭 잡으며 웃었다. 마담 때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박복순으로 살겠습니다. 박복순? 너 본명이 박복순이었어? 예. 아이고, 그 이름은 좀 그렇다. 복이 없을 것 같아. 마담, 복순이라는 이름은 복이 순하게 온다는 뜻이에요. 나쁜 이름이 아닙니다. 홍련, 아니 박복순은 작은 집에 살며 글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다. 동네 아이들이 찾아오면 글도 가르치고 노래도 가르쳤다. 홍련이 기생이었다는 것을 아는 아이들도 있었고 모르는 아이들도 있었다. 홍련은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 어느 날 갈봉이 찾아와 물었다. 아씨, 후회되는 것 없으세요? 홍련이 마당의 살구꽃을 보며 말하였다. 뭘 후회해? 기생으로 산 것이요. 갈봉아, 나는 기생으로 살면서 좋은 사람도 많이 봤고 나쁜 사람도 많이 봤어. 웃긴 사람도 많이 봤고
눈물 나는 사람도 많이 봤지. 그 모든 게 내 공부였어. 그래도 억울하거나 서러울 때가 있었잖아요. 있었지. 많았지. 근데 갈봉아, 억울함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 양반도 억울하고, 부자도 억울하고, 임금도 억울한 게 있어. 억울함은 삶에 딸려오는 거야.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다른 거지. 어떻게 쓰냐고요? 홍련이 웃으며 말하였다. 나는 억울할 때마다 더 재미있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 억울하면 억울한 만큼 더 웃겨줘야지 했지. 그게 내 방식이었어. 갈봉은 한참 홍련을 바라보다가 말하였다. 아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홍련이 손을 저었다. 아니야. 나는 그냥 살아남으려고 했을 뿐이야. 살아남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웃는 거더라고. 그날 저녁 홍련은 마당에 앉아 오랜만에 노래를 불렀다. 예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세월의 깊이가 담겨 있었다. 이웃집 아이들이 담벼락 너머로 고개를 빼꼼 내밀고 들었고 지나가던 행인들도 걸음을 멈추었다. 노래가 끝나자 아이들이 박수를 쳤다. 홍련은 그 박수 소리에 눈을 감고 웃었다. 어떤 박수 소리보다도 그것이 좋았다. 이것이 평양기생 홍련, 아니 박복순의 이야기이다. 그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복이 순하게 왔다.